네, SS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0.95% 올랐습니다. 연초 첫 5거래일이 오르면 연간으로도 플러스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한 주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함께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증시 평가를 해볼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주도주가 없는 이러한 피로감이 계속해서 노정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또 투신권들의 어떤 매매 행태를 보면 1900선에 가까우면은 차익 실현하고 1800선에 가까우면 좀 매수를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네.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의 특징으로 좀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본다면 매수 주체,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종목 중심 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위치를 보신다면 극명하게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과 거래소의 위치를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그림이 코스피의 일봉인데 8월 달에 급락 이후에 이제 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간 조정 국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본다면 저점들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점은 낮아지면서 변동성조차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1800포인트, 위로는 1900포인트의 좁은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위든 아래든 좀 방향성을 우리가 선택하는 모습이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유로존의 이런 위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시장은 극심한 눈치 보기, 즉 지수 플레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건 동일한데 고점이 일정한 수준에 있다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트라이앵글의 형태가 네. 좀 틀린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가운데 고점대를 돌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8월달 급락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을 지금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원인들은 바로 거래소의 주도주가 부재한 이러한 상황이지만 코스닥에서는 성장주 중심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종목 중심의 장세 속에서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어김없이 나타났군요. 코스닥이 좀 더 선방, 그리고 코스피는 기간 조정 형태로 비추세적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뉴욕의 경제 지표는 이상하리만큼 잘 나온다. 특히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계속 웃돌고 있는데 누구는 지난 연말에 배송이나 택배에 연말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경제 지표 호조는 좋습니다만 이번 주는 관심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좀 더 중점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돈을 많이 풀어내는 양적 완화의 효과 혹은 연말의 일시적 효과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장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마저 안 좋았다면 시장은 명백하게 큰 폭의 좀 하락 추세를 네. 이어가고 있었을 텐데 예. 그러한 부분이 아닌 게 오히려 좀 다행스럽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좋을 것인가 경기 호전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향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긍정적 호재임에는 분명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유로존의 악재들의 문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향후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이렇게 산적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상회의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최선의 선택은 향후에 공조를 공고히 해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은 최악의 국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로존의 뭐 제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해도 시장에서 그 이후에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악재가 이제 지금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구나 네. 라고 기정사실화해서 오히려 하락폭을 하방경직성을 보여준다면 이후에 악재에 대한 내성이 길러지는 계기가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하단부를 강하게 이탈하고 나간다면 시장이 좀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도 있던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주도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자. 대형주에 대한 예. 적극적인 매매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시카고에서는 경제학자 10,000명이 모여 전미 경제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위기가 지금 7회 말이면 유럽에 대한 위기는 3회 초다.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본다. 동의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뭐 한순간에 뭐 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증시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어떤 작은 실마리 하나를 우리가 계기로 해서 증시가 전환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악재가 상당 부분 지금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증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업종별로, 테마별로 오늘 악재가 있었던 업종 테마를 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주가 급락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마치 안고 있는 폭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줄줄이 하락을 나타냈고 실제로 작전 세력이 첫 번째로 적발이 되면서 긴급 조치권이 발동이 됐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근거가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근데 바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성공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그 종목을 매수하는 논리, 즉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야 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죠. 그냥 단순하게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 시세를 보고 도취해서 결국 제일 마지막 순간에 매수에 동참하게 되고 그 매수에 동참하게 되는 그 순간이 고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수에 근거가 없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 시세가 얼마나 이렇게 나더라도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테마주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옥석가리기 속에서 정말로 어떠한 정책 관련주, 즉 2012년도를 봤을 때 정책적으로 큰 폭의 수혜를 입는 이러한 관련주들,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종목군들 우리가 매수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갈 수 있지만 대선 주자 관련해서 누가 뭐 여론조사에서 뭐 많이 나왔다고 그것이 올라가고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투기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강세입니다만 정치 테마주를 선도하는 SS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김동희 대표님도 마찬가지셨고요. 금융당국이 연초에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 봅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은행권에 대해서도 고배당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했던 은행주인데 이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 싶네요. 은행주에 있어서는. 은행주에 대해서 항상 제가 보수적인 관점의 그러한 그 경향을 제가 항상 피력해 왔습니다만 오늘 고배당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고배당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람들은 외국인들입니다. 은행주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을 요구했었고 은행권에서도 이 주주들의 요구에 고배당을 그동안 계속해서 실시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물은 지속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들이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리하게 고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는
국부의 유출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로 제가 항상 보수적으로 볼 때 시스템적 리스크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적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완충이 되기 위해서는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 거를 배당으로 지출하지 않고 쓸데없이 배당으로 지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실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어느 정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나눠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10% 하락하는 네. 동안 이 4대 금융지주는 30%가량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올 상반기에도 힘이 없을 가능성이 은행주에는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수급적인 참,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최근에 주도 업종이 있으면 좋으련만 없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수급도 모멘텀이 없고 산무장세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주도 업종이 없는 가운데 약세 업종들은 더 눈에 띄는데 통신업종입니다. 이 과다 경쟁 때문일까요? LTE에 대한 기대감은 반짝, 이번에는 과다 경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인데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김동희 대표님. 통신업종의 메리트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우리가 수익 창출의 기반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바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1990년대를 본다면 10년 내내 성장했던 게 바로 통신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K텔레콤 이전의 사명이 한국이동통신입니다만 몇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대까지 100배 이상의 상승세를 90년대 보였던 원인은 계속해서 휴대폰 시장이 넓어지면서, 즉 90년대 초만 해도 휴대폰 자체가 사치품에 불과했습니다만 99년도, 2000년도가 되면 초등학생들이 들고 다닐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장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가 되고, 물론 통신주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만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10년 동안 주가의 모멘텀이 좀 없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갈증이 지금 많은 업종이 통신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90년대처럼 새롭게 모멘텀이 좀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모멘텀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LTE 부분 역시 일정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따른 설비 투자 부분, 경쟁 부분에서 오히려 비용이 크게 지출되는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최근 들어서 보여줬던 주가의 모멘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어지기는 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자, 오늘 워스트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도 차례대로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베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을 함께 보실까요? 대다수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오른 업종이라곤 달랑 두 업종. 한 가지는 전기가스 그리고 의약품입니다. 오늘 메디포스트가 상한가르고 일양약품 등등 신약 모멘텀들이 작용하는 제약주들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가 상승의 추가 모멘텀이 유효한가요? 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뭐 오늘 메디퍼스트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줄기세포 관련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지금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작년도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서 6개월 내내 강조를 드렸지만 금년도도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껍데기뿐인 이러한 상승세였다면 지금 실체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작년에 파미셀에서 세계 최초로 히스토그램 AMI라는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가 줄기세포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메디포스트의 카디스템이 이제 조만간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네. 나왔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카디스템은 연골 재생 물질인데 네. 주역이 이제 관절염을 치료하는 부분이죠. 기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처방약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수십조 원이고요. 이번에 셀트리온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바이오시밀러로 하는데 레미게이드라는 이러한 약 1년에 처방되는 규모가 8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약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절염 류마티스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얘기고 지금까지의 치료제는 어디까지나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을 3세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인슐린과 같은 인간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2세대가 항암제 분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줄기세포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남은 과제죠. 지금 재생의학 쪽은 줄기세포 치료제만이 우리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수십조 원의 시장인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부분 관절염이라는 게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치료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시장 자체가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메디포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분야에서 이제 성체줄기세포 분야인데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세포 쪽에서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이 이제 차바이오입니다. 근데 차바이오 은행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가 1월 말 2월 초에 지금 허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성공을 하게 되면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2012년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야 될 분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 쪽에서도 임상의 간소화 그리고 R&D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 육성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를 본다면요.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파미셀이라든지 메디포스트 그리고 차바이오엔, 시젠, 마크로젠 같은 종목군들 우리가 금년도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의약품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어떤 게 신약 출시가 되나, 어떤 것에 어떤 모멘텀이 있나 다 공부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향후에 조만간에 허가가 예상되고 일정이,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약의약품 안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호재거리를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다음은 IT와 관련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관련 IT 업체들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포함을 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TV, 음성 인식, 아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있나요? 눈에 보이세요? 네,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스마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는 제가 4가지 그 분야를 금년도에 성장성이 뛰어난 이러한 우리가 분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바이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마트 이번에 출시되는 이러한 신기기들을 본다면 이제 스마트폰 분야 그리고 스마트 기기 분야 그리고 스마트 TV 그리고 스마트 카까지 우리가 이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이제 IT에 관되지 않고 이종 산업 간의 컨버전스 즉 자동차와 같은 영역까지도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분야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기존의 하드웨어 말고요. 소프트웨어 쪽 또 우리가 아까 이제 음성인식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음성인식 분야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카와도 관련된 소프트웨어 분야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좀 이제 이해가 좀 빨라지실 겁니다. 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세스는 아니고요. 작년 여름에 독일 IFA에서 포드에서 출시한 전기차 에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이제 클라우드 카라고 우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스마트 카라는 이런 타이틀을 달게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차인데 이 에보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면서 유헬스케어 즉 언제 어디서나 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차 안에 장착한 이러한 차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동차와 통신, 헬스케어가 결합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분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동차의 사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내연기관들의 성능에 따라서 이런 자동차가 구분했다면 이제는 마치 스마트 영역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프리미엄이 붙는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포드와 같은 데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휴대폰에서도 노키아, 삼성 같은 데만 생산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애플이 진입했듯이 자동차도 그렇게 되는 이제 제반 영역 간의 이종 산업 간의 컨버전스가 대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스마트카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자동차 본연의 쪽 이외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현대차와 인텔 동맹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틀이죠. 그리고 인포뱅크 컨소시엄이 정부에서 육성을 받으면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 스마트카 관련 소프트웨어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종들 간의 벽도 많이 허물어지네요. 네. 한마디로 스마트라는 단어를 해주셨는데 CS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IT 업체들도 분명히 좀 많기 때문에 한 가지씩 좀 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허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워스트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응 전망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1월 둘째 주 시장 전망 김동희 대표님께 들어보죠. 아까 이제 제가 거래소가 좁은 박스권 안을 향해서 이제 수렴해 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800에서 1900포인트, 좀 100포인트 정도의 굉장히 내로우한 채널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수렴부의 컨버전스의 수렴부의 끝부분에서 아래든 위든 좀 방향성을 정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용하는 건 좀 유로존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시 한번 1800포인트 좀 이탈하느냐 아니면은 1900포인트 위로 가느냐의 방향성이 좀 설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설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안으로서 시장에서 작용하는 부분들은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 불황에도 강한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시장은 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오늘의 움직임에서 본다면 이제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마저도 코스닥 쪽에 좀 시선을 돌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세는 지속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국내 이벤트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것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이벤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글로벌 시장에 연동된 흐름이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채널을 벗어나서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강한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코스피 차트 보셨죠? 코스피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는다. 그 전까지는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주도주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종목 장세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